기업들이 좋아요, 경기가 좋아 이런 얘기, 수출이 잘 돼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요게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언제 꺾이는데. 한국이 항상 따라붙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올인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한 전략이 아닐 수는 있다. 사실 연말 특집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투자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앞서서 선행돼야 되는 게 그럼 내년의 투자 여건, 투자 상황은 어떤가요? 이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금융 투자 환경은 전체적으로는 일단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연준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리 인하가 어쨌든 자산 시장에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올해처럼 뭐 미국과 한국의 어떤 시장의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좀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네. 미국이 내년에 왠지 재정을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있고 네. 뭐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3% 재정 적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경제가 나빠서 재정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쓰겠다는 말들이 많은데 뭐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재정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내년에 덜 쓸 거다. 그럼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조금 마르면서 특히나 내년은 미국에 선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상외로 미국의 장이 조금 상반기에 어려워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환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가 1기 때처럼 재정 적자를 막 늘려가는 그런 정책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부채가 트럼프 1기 때 대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나 있기도 하고 금리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2017년, 18년 요 구간에는 미국채 뭐 10년물 금리가 2%대. 네. 지금은 4%.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달 비용도 높고 정부 부채 사이즈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로 재정을 막 헐어서 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어떤 투자 여력이라든지 또는 무엇보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각종 대체 자산들이 대체로 강세를 띠는 구조인 것은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바라볼 때 소외감을 느꼈던 우리 이제 국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처음에 하셨던 답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사실은 좀 드려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네네.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에 의존을 해야 되고 네. 수출은 이제 하다 보면 기업들의 이 매출의 기본이 되는 수출 물건들의 가격이 잘 하락해요. 예, 잘 하락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감소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 기업이나 또는 최근에 잘 나갔다고 하는 인도 뭐 이런 데는 사실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내수지 않습니까? 내수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어디 마이너스 잘 가나요? 웬만하면 플러스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익이 그러면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기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처럼 이 물가와 매출액과 이익이 막 출렁거리는 마켓은 경기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이제 현재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좀 누적되고 나면 하반기 즈음에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좀 저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주신 거의 1페이지 이 PT를 보면은 네. 10월 달부터 명확히 S&P 500이랑 유로나 코스피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제가 보다 보니까
11월 5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네. 오히려 미국의 성과랑 다른 나라의 성과의 격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놀랍게도 11월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다우존스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네. 무작정 계속 미국이 좋고 계속 성장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네. 내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미국 주식 강세긴 하나 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은 미리 좋아지고 뭐 이럴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차원에서 네.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갖다 지금 사실 건너뛰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신 드리려면요. 내용을 혹시 예, 먼저 어쨌든, 해주세요. 네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네. 사실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올해는 사실 한국이 상반기에도 주식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저희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후광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미국을 좀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선 전에 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미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격차가 좀 벌어졌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덜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 여전히 격차는 사실은 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일단 요약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12월에 이제 18일에 FOM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 얘기하기 전에 네. 그러면은 그 FOMC에서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사실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대략 뭐 기대는 한 60% 이나 40% 동결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예상외로 뭐 동결이 왜냐면 연말에 역사를 보면은 금리를 건드린 적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됐을 때 미리 12월 달에 뭐 유럽이 됐든 뭐 다른 미국이 아닌 지역이 됐든 이런 식으로 조금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좀 예상보다 빠른 그런 단기적인 흐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단기적으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주고 그것이 다른 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혹시 인하하지 않아서 미국이 나쁘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나라는 더 나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내년에 속도 조절에 대한 메시지를 또 강하게 던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번 FOMC는 비교적 마켓에 중립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가 증시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한국이 커플링 관점에서 이제 네. 분석하는 시점도 있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계속 디커플링을 그렇죠. 외치고 있는 또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패턴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우리 이제 커플링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네. 예, 2000년대 중반.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 물론 가라앉을 때라든지 그 이후에 회복할 때도 상당 구간 커플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중국이 가라앉으면서 저성장 기조로 흘러갔던 게 2010년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2010년대에 동시에 발생했던 현상이 뭐냐면 바로 모바일 플랫폼의 혁신이었던 거죠. 우리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제 M7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빵 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참 많이 언급했던 네. 표현인데 또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2010년대 모바일 플랫폼의 혁신을 주도하던 기업들의 이름들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날아간다 표현 써도 되는 거죠? 됩니다. 예, 주가가 이제 막 날아가면서 네. 예, 미국과 미국 외 시장의 격차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벌어졌던 상황이 그리고 지금도 이제 M7이 이제 그걸 이어받으면서 그런 구도가 계속되고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어느 정도 나더라도 동조화가 좀 많이 된다면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연관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손 빨고 네. 잘 가는 곳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네. 이제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한 번쯤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이게 신기술의 어떤 혁신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하는 구간에는 저희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혁신을 계속 미국에서 주도를 해왔었고요. 근데 이 혁신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 단계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격차가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일단은 기술 주도의 마켓을 볼 때에 저희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네. 요 그 이 페이지에도 보면 미국 주식 강세 지속 예상이라고 해주시고 타이틀에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미국 주가는 결국 상승이라고 써놓으셨는데, 맞습니다. 예. 전 요 자료를 보면서 이 결국이라는 말을 왜냐 애널리스트가 뭘 쓸 때는 괜히 넣은 건 아니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생각. 저도 20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21년째 예. 결국이라는 말을 넣으셨다는 얘기는 네. 지금은 오히려 못 오를 수 있는데 네. 아주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 아닐까요라는 뜻으로 쓰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는 그냥 아닙니다. 상승 그건 아닌가요? 그럼 예,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그냥 계속 좋다. 아니면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비싸니까 네. 뭐 조정받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오른다. 어떤 의미로 쓰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사도 되냐? 당연히 그러면 하죠. 이제 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죠. 사도 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꼭지 아니야? 뭐 이런. 네.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럴 때? 그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뭐냐면 그거는 한국에서 쌓인 나쁜 학습 효과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꺾일 때 주가가 같이 꺾여요.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같이 꺾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꺾여도 복원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많았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진짜 꼭지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들어갔는데 내가 정고점을 내가 들어간 가격을 회복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뭐 들어갔는데 설령 조정 받을지라도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회복하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우리 투자라는 게 단기가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리세션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렇게 복원력이 좋았다라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 근데 리세션이었던 케이스에는 이 차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정을 막고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예,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에 전고점 회복할 때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고 금융위기 얻어맞고 또 회복할 때까지 거의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큰 충격을 얻어맞을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도 피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연착륙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이 설령 꼭지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들어가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EPS로도 S&P 500이 22배 가까이 됐고 PE가 그리고 금리는 4%를 넘겼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항상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일드갭이 됐든 뭐든 됐든 간에 매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맞습니다. 그게 먹혔던 게 IT 버블기에 사실은 일드갭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긴 했었는데 지금이 그때랑 비교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리세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예를 들어 올해 S&P가 26%나 올랐고 작년은 20 몇 % 올랐는데 내년은 그거보다 기대를 낮추긴 해야 되나 그래도 잠재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어서 들어가야 된다.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이 그렇습니다. 버블까지는 아닐 것 같다. IT 맞습니다. 버블 때 예. 5년 동안 뭐 나스닥 8배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전혀 거죠? 아닙니다. 네.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여온 마켓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더 많이 반영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익이 뭐 한 10% 가까이 증가하는데 그게 또 끝은 아니고 내후년까지도 반영할 수 있고 가다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4%의 금리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마켓은 이미 3% 수준의 금리를 반영하고 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깨지면 아니면 좀 흔들리면 시장도 좀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뭐 나스닥이 이렇게. 제 컨센서스를 오늘 확인했는데 네. 내년 EPS 성장률이 25%더라고요. 나스닥 S&P는 기준으로? 15% 정도 예, 되고 네. EPS 기준으로. 네, 근데 네, 이게 나스닥이 참고로 올해도 21% 성장을 하고요. 네. 내후년에는 18% 성장을 하는 걸로 컨센서스에 잡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네. 이게 사실 과거를 제가 쭉 보니까 네. 이렇게 는 적이 없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반영돼서 주가가 만들어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괜찮다. 이거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에 가까우신가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금리가 현재 4%에서 잘 안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좀 그래도 저희는 시장은 좀 만만치 않다고 봐요.
안 그래도 내려가도 어쨌든 그래도 버틸 수는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쨌든 금리는 또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조건과 금리가 떨어지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이익도 지금 예상만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내년도 미국 시장이 그래도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마켓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네,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보다 훨씬 난이도가 어려운 미국 시장이다. 뭐 이렇게 이미 그런 마켓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지성 매수의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미국은. 정말 쉬웠던 마켓은 작년 중반부터 올해 6, 7월까지 그냥 빅텍 종목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웬만큼 돈을 벌 수 있었던. 사실 작년하고 네. 올해는 그냥 ETF 샀으면 시장 ETF 샀으면 너무 50% 올랐으니까 S&P가 2년 동안. 그렇죠. 이제 ETF 예. 중에서도 기술주 ETF. 그래서 그런 거 더만큼 샀으면 더 올랐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런 쉬운 마켓은 일단은 지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예. 네. 예. 저는 사실은 국장에서 탈출하면 이제 미장으로 들어가서 지수 네. 나 따라가야지 네.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네. 이 정도는 예.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년 넘게 시간 줬으면은 많이 줬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거 내가 뭐 다음 거 가기 전에 다음 게 네네. 너무 기업 투자 얘기 너무 듣고 싶긴 한데 하나만. 네. 지금 주변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다 네. 이래요. 국장에서 나는 탈출을 무조건 할 거고 예. 미국 주식 안 하던 분들이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는 국장을 다 팔고 미장 가서 편히 매매할 거야. 네. 투자할 거라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한 우리 센터장님의 의견 내지는 추천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투자는 항상 잘 분산해야 됩니다. 저희 분산 투자 항상 그럼 예를 강조드리고요. 들어? 비율은요? 비율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60% 이상 했었어야 되는 마켓이 지나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 지금은 이제 60 언더로 이제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투자의 중심은 미국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약간 택티컬리 단기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내년 마켓이지 않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7, 8월 달에 이제 미국이 뭐 리세션 갈 수도 있어 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괜찮다. 지금 흔들릴 때 뭐 투자를 더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가려면 투자가 좀 과도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했던 것이 수익을 잘 못 내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뭔가 좀 폐기 처리해야 될 때 네. 리세션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차트에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중간에 화살표를 제가 3개를 그어놨어요. 이 화살표 3개가 바로 뭐냐면 마진이 꺾이는 겁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후반 보시다시피 마진이 되게 선명하게 꺾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 구간에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업들이 되게 높은 투자 증가율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정신 못 차리고 투자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다 리세션이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공통적인 경험 대비해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 기업들의 마진 상황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사실 투자는 오히려 과소하게 진행된 상황이다. 매우 신중하게 투자가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확보가 돼 있고 그 얘기는 또 일자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또한 확보돼 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실업률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리세션이 오고 이런 스토리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상황이다. 네. 이게 이제 저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투자의 중심에 있어서 시장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AI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인프라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은요. 마진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기업 간의 차별화가 이미 시작은 됐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마진 방어가 좀 어려워진 섹터들은 좀 생겨났고 미국의 소비 둔화와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조금 더 처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 경기가 좀 둔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어 그런 맥락하고 좀 연결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마켓을 보는 전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근데 일단은 그 투자의 핵심은 여전히 AI거든요. 네. 예, 그 AI에 대한 투자인데 이게
그 AI에 대한 투자하고 또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AI 수익화 논란입니다. 사실은 예, 이렇게 투자하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라는 게 너무 비싸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막 샀는데 과연 돈 어떻게 벌어? 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빅텍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돈 벌어가지고 좀 비싼 거 좀 낭비를 해가면서 좀 사도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다. 예, 왜냐하면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하는데 좀 제약이 생길 것이다. 네. 라고 보긴 합니다. 수익권 논란에 자유롭지가 않을 거고요. 그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미국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테크가 끌어왔던 시장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바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 빅텍들은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에서 한 발만 삐끗해서 뒤처지게 되면 지금의 엄청난 수익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수익성의 논란은 따라올 거예요. 그럼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올해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네. 예,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구글도 별 재미없죠. 애플도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애플은 뭐 그냥 꾸준한 애니까. 네. 그리고 4페이지 차트 설명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그렇습니다. 오신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일단은 IT하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여기도 이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예. 있으니까 알파벳하고 이런 상반기에 게 원체 들어있습니다. 좋았었죠. 네. 예, 근데 하반기 딱 돼서 보니까 일단은 뭐 금융이 좋고 유틸리티가 좋고 산업재가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경기 소비재가 또 수익률이 좋은데 이건 사실 대선 이후에 테슬라가 너무 많이 테슬라. 올라가지고 그런 거고 사실 약간 좀 다른 맥락이죠. 예, 어쨌든 금융, 유틸리티, 산업재 이거는 테크하고 완전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드린 대로 테크의 수익성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를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크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테크가 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 이제 분산해야 되는데 그럼 소비재 산업재가 그럼 테크처럼 막 1년에 막 20% 30% 오를 수 있느냐? 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크가 올라가면서 미국 주가가 뭐 20% 30% 올랐던 그런 마켓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 결국은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약간의 플러스 정도. 그래봐야 뭐 그러면 이제 10%만 잡아도 상당히 많이 잡게 되는 명목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나마 10%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성장 플러스 주주 환원이 좋으니까 네.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10%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국장 탈피해서 미장 가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1년에 20%씩 시작하던 데는 그냥 맘 놓고 갈 것 같은데 네. 10% 보고 갔다가 혹시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네. 걱정이 있으면 사실 만만치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미국장 한국 증시 가기 전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은 만약에 내가 ETF 투자한다면 네. 이 논리대로면 당연히 다우존스 쪽으로 하는 게 지수로 하면 무조건 맞는 거겠네요. 상대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S&P 500 지수. S&P로 나스닥 S&P 중에서 좀 더 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가장 중립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우가 있고 나스닥이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가운데 S&P 가 이제 있죠. S&P 500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S&P 500이랑 러셀 2000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중소형주. 예. 그다음 제가 장표를 보니까 한국 증시 왜 잘 안 되나? 네. 라고 돼 있는데 네. 왜 잘 안 돼요, 센터장님?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요. 지금 준비해온 이 차트를 가지고 사실은 인도를 얘기할 때도 이 차트를 똑같이 씁니다. 일단은 뭐 매출액 측면에서 인도가 엄청 잘 나가고 한국은 기고 있지 않습니까? 슬프네요, 이거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국의 이제 수많은 제조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이 서로 이제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서로 이제 혼재돼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일단 ROE 미국 너무 좋죠. 예, 그다음에 인도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ROE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심각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낮기도 낮고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낮다는 건 당연히 직관적으로 당연히 나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큰 건 왜 나쁘냐?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내가 들어가면 고점인데 이거예요. 좋아서 샀는데 딱 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시장이 좋아. 왜? 기업들이 좋아요. 경기가 좋아. 이런 얘기, 수출이 잘 돼요. 매년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언제 꺾이는데. 네. 한국이 항상 따라붙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마켓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맡겨놓는 거하고 뭔가 언제 꺾이는 걸 걱정하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하고는 당연히 예, 투자가들이 편하게 오랫동안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차트를 가지고 한국의 저평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이 뭐 미국은 뭐 PER이 20배가 넘고 인도도 비슷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네. 왜 10배냐라는 걸 설명할 때 이제 항상 저희가 예,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져오신 한국 주식 단기 대응은 어떤 기간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년 트럼프 취임 전후 오, 한 2달. 아, 단기 많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쨌든 트럼프 2기의 정책이라는 게 물론 이제 취임 이후에도 한참 동안 확인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취임 직후에 뭔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국면에 이제 사실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입장에서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무역 정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한국 시장을 잘 보면 연초에는 뭐 반도체가 좀 잘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헬스케어가 시장을 갖다가 막 끌고 왔었고 그 헬스케어가 잘 나가는 구간에 이제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잘 나갔던 것이 이제 전력기기, 네. 예 그리고 방산이 또 만만치 않게 올라갔고 거기다가 이제 조선업종 조선. 이런 게 있었죠. 예, 더군다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트럼프 한마디로 인해서 네. 더 이제 또 예, 지지받고 이런 구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 헬스케어도 물론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수출 제조업이잖아요. 이 수출 제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무역 분쟁 이슈에 그대로 이제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내가 그동안 잘 나갔던 수출 제조업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겠느냐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비스 내수 서비스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어쨌든 그냥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우리가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내년도에 이익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것들 종목 중심으로 뽑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예, 바텀업을 잘 따져가면서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던 걸 갖다가 서비스업을 적당히 섞으면서 리밸런싱 해야 된다. 더 잘 분산하자. 요런 취지로 이제 제가 단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장과의 비율 말씀하시면서 신흥국 관점에서 이제 국장이 네. 아닌 그런 네. 시장들을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국가들, 어떤 국가 증시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는 인도를 제일 좋아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수익률 관점에서 지금까지 인도가 계속 좋았었고요. 내년도에도 인도가 1등 할 것인가? 저희는 그거를 베팅하진 않습니다, 사실. 예, 1등 할지 뭐 누가 1등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과 향후에 우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가장 어떤 확률이 높은 마켓. 역시 네. non-US에서는 여전히 이제 인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타이밍 이슈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연간 기대 수익률을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내년도에 이제 적당히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면 한국도 내년도에는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은 저희는 제시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하는 그 레인지를 탈피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박스권 내에서도 저점과 고점을 이제 우리가 이어보면은 10%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도 내년도에는 꽤 괜찮은 마켓이 될 수 있다. 그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내년 전망도 하고 또 이제 전략도 세우는 시간인데 네. 내년에 글로벌 유동성은 이제 그동안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이제 달러 얘기 이제 네, 우리 조금만 더 언제쯤 이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앞 페이지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의 흐름하고 달러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반대로 간다라고 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었으면 이런 거죠.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것이다 또는 걱정이 많다 이럴 때는 달러를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상황이 되면
뭐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어. 이러면은 내가 굳이 달러만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미국 외에도 좀 투자를 해봐야지. 이런 움직임이 이제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때 달러가 약해지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으로 이제 쏠려갔던 자금들이 네. 조금씩 이제 분산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제 마켓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돈이 좀 분산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제 막 돈이 들어가는 지역의 수익률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달러의 흐름이 저희가 정말 보는 대로 약간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는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좀 분산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시 드리는 대로 내년도에는 넌 US 마켓 한국을 포함해서 조금 더 이제 수익 기회를 좀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지 그게 않겠느냐. 다음 장에 예. 가져오신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한 구간에 미국과 신흥국의 주가 퍼포먼스를 봤을 때 신흥국의 주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던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달러 약세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약세 구간에는 신흥국 시장이 미국 대비해서 오히려 아웃퍼폼했거나 그런 케이스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짧게 달러 약세가 진행될 때를 잘 먹을 것이냐 아니면 길게 그냥 편하게 그냥 미국을 먹을 것이냐 그건 사실 선택하실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올인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한 전략이 아닐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달러 컨셉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장도 전망했고 국장도 전망했고 이제 내년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각각 그 전망하신 흐름에서 좀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세상에 이제 변수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예. 뇌관을 건드릴 만한 하나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때 계속 핵심 줄거리가 금리 인하와 네. 그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됐을 때 경기가 돌아설 수 있고 달러가 약해질 수 있고 이런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럼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핵심적인 네. 변수가 되는 거죠. 예. 그거를 봤을 때 사실은 좀 최근에 좀 걱정을 조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다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연준에서 3개월마다 발표하는 점도표에서 변화가 실제로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점도표를 갖다가 이제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네네. 이게 잘 보시면 2024년도야 뭐 많이 모여 있는데 9월달 기준입니다. 네. 25년도만 해도 꽤 벌어지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모여 있어요. 네. 하지만 2026년, 27년도는 어디 하나가 대표적인 값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되게 너무 분산돼 있죠. 제일 끝에 롱거런 이 중립금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보시면 점 3개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다 생각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올해 연초에 한 3월달 점도표만 보더라도 아니랬어요. 어느 한 지점에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한 2.5에서 3 사이에. 근데 지금은 어디 하나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뭐 그냥 평범하게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큰 변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더군다나 뭐 관세가 뭐 실제로 발동해가지고 더 안 떨어져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점들 중에서 매파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금 매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3.5 위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지금 현재 금리 대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대비해서 내년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이 차트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컨센서스가 없고 상당히 이제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관세 인상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 그 여파는 어떠할 것인가를 챙겨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과연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중간중간 이제 투자 팁을 주시긴 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세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여쭤보기 위해서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시는 분들 네.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인 예. 방안 부탁드립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계획이라는 표현이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안 찍어주실 것 같아. 전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쵸.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에는 다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산하는 효과라든지 혹시라도 이게 안 됐을 때 저게 받쳐줄 수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다 깔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는 대로 세상이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것을 항상 강조드리고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네. 주식 채권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6대4 정도의 비율이 내년도에도 꽤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이육, 채권 이사?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주식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식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에 되게 집중됐던 그것을 조금은 분산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분산하는 지역 중에는 당연히 이제 뭐 인도도 저희가 강조드립니다만 한국도 일단 저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인도, 한국이 있다. 네. 그 주식의 6을 쪼갠다면 그걸 어떻게 쪼갤까요? 아, 죄송해요. 너무 구체적이죠. 적당히 하세요라고 하면 저희 잘 못하겠더라고요. 중국도 있어요, 근데. 아, 중국. 네. 만약에 미국, 중국, 인도, 한국이 있다. 어떻게 그냥 10을 드린다고 치면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어떻게 분배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사실 이제 약간은 이제 홈 바이어스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이니까 한국이 2를 일단 주고 시작할게요. 네네. 미국 5, 인도 2, 중국 1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1은 약간 의리 점수 같은. 한국 1? 그러면 1이 비는데요? 5, 2, 1, 2면? 아니 한국 2, 한국 2. 한국 2, 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냐. 미국 6을 안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시장 대비 예. 미국 그러니까 언더웨이 그러니까 비중 예. 축소라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뭐 금이나 이런 약간의 부동산 대체 자산도 할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런 대체 자산들도 적당히 이제 섞어주시면 뭐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갖다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여쭤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